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 앞입니다. 네, 저희도 앞에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검거된 60대 남성은 경찰에 이곳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견까지 동원해 새벽 2시 반부터 5시까지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자택 안에는 1.5리터 페트병 등이 담긴 인화성 물질 15통과 타이머, 기폭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이 폭발물이 발화되지 않도록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엔 혹시 모를 위험에 건물 주민 60여 명과 입주 상가에 있던 40여 명이 지역 보건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은 앞서서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쏜 혐의로 검거된 바 있죠? 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이 총격 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이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총을 쐈다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출동해 해당 아파트 동에 이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이 조치에 나서면서 이 주민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취재진이 만난 주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험 인물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불안하지 말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뛰어오긴 했어요. 경찰 특공대가 용의자와 대치한 끝에 밤 10시 40분쯤 이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집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용의자는 이미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 현장에는 총에 맞은 34살 내국인 남성 한 명이 있었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범행 당일이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총기를 갖고 도주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아들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이 인천이 아닌 이 서울 강남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긴급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사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찰은 범행 당시 총을 한 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4시쯤 이 남성을 인천 관할 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이 총기 소지 경위와 이 범행 목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자택 폭발물이 실제 폭발하도록 만든 건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봉구 이 피의자 자택 앞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에는 폭우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포천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네, 실종 인원 가운데 한 명인지는 확인 중인데 곧 소방과 경찰이 잠시 뒤 7시부터죠. 수색 작업을 재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포천에서 사망자가 확인됐다고요? 네, 소방당국이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에서 사망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입니다. 다만 이 사망자가 당초 이 포천 백운 계곡에서 실종된 인원인지 또 폭우로 인해 숨진 것인지 여부 등은 최종 확인 중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가평과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평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고요. 포천에서도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시 뒤인, 그러니까 한 5분쯤 뒤인 오전 7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도로 통제, 통신 불편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소방과 경찰은 오늘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실종자 수색과 혹시나 고립돼 있을 대피 인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수십 곳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요.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이 끊기고 단수된 지역도 여러 곳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진입로가 차단돼 있어서 수색 지점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제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의정부 교외선은 오늘 아침 6시 55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됩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 북부경찰청에 의료비상, 경기 가평경찰서에 각각 가포비상을 발령했고 소방 역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뜬눈으로 밤을 지샌 주민분들도 많을 텐데 대피소도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우 피해가 집중된 경기 가평군이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가평군은 피해 주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구호 물품을 미리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5시 기준 이재민은 2가구 6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볼 때 이 이재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참담한 재해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모든 피해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재난 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를 낙점한 지 3주 만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 가운데 첫 낙마 사례입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등 논란으로 진보 성향 교육단체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교육계 현안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족을 드러내며 전문성 시비까지 떠안았습니다.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등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경청했고 청문회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왔는데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여론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와 달리 현역 여당 의원인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장관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당시 회의 개최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무회의에 불렀던 5명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국무회의는 좀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특검이 살펴보고 있는 건 회의 개최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느냐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밝혀내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북한으로의 무인기 침투, 즉 외환죄 수사도 빠르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특검은 김 사령관을 조사한 이튿날 바로 긴급 체포한 뒤 확인된 범죄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할 당시 군사작전에 관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서 특검 수사가 고비를 맞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난처한 상황에서도 이번 주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심사에 예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서울 모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전국 항구와 포구에 경비 대응을 강화하며 이 부회장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예정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하루 전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특검은 출석 불응으로 처리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재차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건 윤 전 본부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 일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잇따른 소환 불응에 수사에 고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특검은 이번 주부터 집사게이트 관련 기업인들을 잇따라 부를 예정입니다.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그리고 집사 김예성 씨 차명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윤재현 전 대표가 차례로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관련 기업인들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도 시작됩니다. 서은숙 삼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제가 문을 열면서 6개월 됐다, 트럼프 2기가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한 6년쯤 된 것 같은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화자찬의 글을 남겼는데요. 일단은 대규모 감세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감세법, 소위 말하는 OBBBA,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감세법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활성화 및 국경 조정법이라고 불러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는 멘트가 굉장히 저희들을 굉장히 열받게 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OBBBA도 보면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예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만든 이제 감세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 그러니까 2025년 7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제 그 종합 법안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보면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조세, 그 국경 정책, 뭐 전부 다를 포함하는 종합 법안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법안이고요.
부자 감세를 좀 확대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세 감면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사업체 친화적인 세제 정책 확대를 통해 가지고 뭐 국내에서 좀 이렇게 인기를 몰이하려는 그러한 좀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경 이민을 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그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그 재정지출 구조조정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지금 이제 이 청정에너지 및 EV 관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조치인데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는 2032년에 이제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정책을 좀 조기 종료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뭐 청정 에너지의 세제 혜택을 단기적으로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뭐 교육, 사회 이러한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현대차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2032년까지 예정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32년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세액 공제 그 지원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500달러 정도의 세액 공제를 유지하려던 것을 이제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경련 한국경제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 내의 현대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5,828대가 줄어서 매출이 19.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추산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짓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고 정조준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막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판매를 늘려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국내의 투자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협상상에서 좀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는 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우리와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정책, 이것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통상투톱이 이제 나서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그 협상의 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얘만 따로 떼어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플랫폼 그 규제 완화라던가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 부과까지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을 그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지금 협상을 하면서 뭐 일괄 타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책이 별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 반대급부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던가 플랫폼 그 규제 완화는 국내 산업에 굉장히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한 뭐 굉장히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 그 전략 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미 투자 확대를 좀 약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좀 주고받기의 결과를 좀 갖고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네 국내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는 좀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라고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예.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판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네. 한꺼번에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만큼 요일제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이제 16으로 예, 끝나는 그 국민들이 이제 먼저 소비 쿠폰 신청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우리 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신청 방법을 보면은 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뭐 온라인 앱이나 아니면은 카드사 홈페이지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토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카드 제휴은행이나 영업장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주류 카드형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상품권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전화로 뭐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는 것도 지금 실행할 계획입니다. 어쩐지 주말 사이에도 여기저기에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URL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그 링크를 해서 하는 스미싱이 굉장히 유행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보내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올 때 그냥 클릭을 누르지 않으시도록 굉장히 유의해서 조심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 때마다 사기가 기승을 부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는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이거는 경제 효과도 일시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32조 원 정도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재정에 문제 없나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내수 침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기력이 굉장히 세한 환자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한테 뭐 스스로 밥 챙겨 먹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운동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좀 너무 가혹한 그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영양제를 좀 주사해서라도 일단 기력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막대한 재원을 들어가는 것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아끼려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더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연쇄 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업 급여 등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수는 오히려 급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2조 원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조 원의 좀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세수로 다시 보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려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한시적인 처방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응급 처방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이 경제가 좀 정상 궤도로 돌아섰을 때는 좀 다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롤백 플랜이라던가 아니면은 재정 건전성 준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서요.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영세업자들에게 좀 흘러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집행한 후에는 정책 집행의 성과 평가 이거를 좀 통해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좀 보고하는 그러한 좀 원칙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은 좀 이 효과가 성과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좀 안심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가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항상 이런 그 돈을 쓰는 어떤 그 재정 정책들이 나오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뭐 돈이 풀리니까. 돈이 풀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은 지금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막 늘어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피자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피자가 100판인데 지금 30판밖에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븐도 놀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도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100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소비 쿠폰을 지금 지급을 해서 니네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가게 주인들이 과연 가격을 올릴까요? 100판까지 만드는 게 우선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있고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물가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보다는 이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좀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비 쿠폰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이 헤드라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10평대 그 아파트가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의 이제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소형으로 이제 투기가 넘어가면서 이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요 부분도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좀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오류를 좀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냐? 이게 그동안에 이 정책,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투기 수요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집을 사야 되는데 자꾸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집을 살려고 했던 거를 좀 막자. 왜냐면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계부채의 빚 때문에 뭐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산적인 금융 부분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의 본질 자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막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거를 풍선 효과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숨어있던 구조적인 수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소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저 정도로 올라간 것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소형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워낙 강한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이니까 어떤 대책들이 더 나올지 또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0%대에 그쳤고 관세 정책에도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1년 전 미국은 거의 살아날 희망이 없는 죽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부활시키는 데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성과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은 가장 중대한 시기인데 무역은 물론 수많은 전쟁을 끝내는 위대한 성과를 이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9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앱스타인 의혹에도 지지층의 지지율이 더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의 조사 결과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지난 6월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2월 53% 지지율을 기록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분야 지지율도 40%에 머물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로 조사됐습니다. 임기 초반 호응을 얻었던 이민정책 지지율도 4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 수감 중 숨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접대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도 75%에 달했습니다. 일반 공화당원의 59%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마가는 물론 지지층의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딴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8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6석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혼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모두 125명이 선출되고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입니다. 네, 다시 기상 그리고 폭우 피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의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이창호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 연결해서 주요 피해 상황 또 그리고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계속되는 호우로 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산사태가 위험한 곳, 예보 발령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산사태 경보 지역은 올봄에 그 산불 피해가 막 극심했던 지역인데요. 특히 이 지역에 5일 누적 강수량이 700mm 이상 내려서 이제 산사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남 산천 지역이 아직 경보 발령 유지 중이고요. 예. 광주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양주, 충남, 천안, 계룡, 홍성 등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유지 중입니다. 네, 특히 경남 산청과 가평 지역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극한 폭우가 내릴 때면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산사태 위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 동안 온 비의 양이 100mm 이상 되거나 연속되는 비의 양이 200mm 이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사태 발생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호우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이러한 조건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국 어느 산지에서도 산사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지역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경남 산청입니다. 지난 3월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었던 지역인데 이 산불, 여기에 이것도 역시 산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는 나무하고 식생 이런 것들이 모두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사태 저지 효과가 이제 크게 우산 효과, 뿌리 효과인데요. 이 기능들이 이제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우산 효과는 나뭇잎이 빗물을 막아줘서 지표면에 이제 침식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소실되고요. 뿌리 효과는 나무 뿌리가 이제 땅 속에서 말뚝과 그물처럼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불로 불에 탄 나무는 이제 뿌리가 서서히 썩게 되기 때문에 네. 흙을 고정하고 있는 이제 붕괴 이런 저지력을 서서히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빗물이 지표로 바로 떨어지게 되고 지표면에 흙의 침식을 유발하게 되고 산사태와 같은 붕괴 위험도 이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원래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직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매몰자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비가 그치더라도 이제 이전에 내렸던 비로 인해서 지금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흙과 돌, 나무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소나기로 한 최대 60mm의 강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기록적으로 이제 폭우가 왔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서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저지대라든지 뭐 웅덩이, 계곡 주변에 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또 침식이 가속화돼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대피 해제, 안내 등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산사태 역시도 이런 인명피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의 전조 증상,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산사태 전조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땅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든지, 또 흙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물이 갑자기 잘 나오던 곳에서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전조 현상이 되겠고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산 비탈에서 흙과 돌들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전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전조 현상들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상 정보라든지 산사태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로 산 주변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해서 피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면 빨리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피할 때는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흙이 내려올 텐데 그와 직각 방향에 좀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피하실 때는 이제 토사 유입과 침수 위험이 있는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또 고압전선이 오르는 그런 주변에서는 좀 피해서 대피하시면 좋겠고, 하천이나 계곡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건너지 마시고 인근의 건물로 이동하셔서 좀 산과 떨어진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대책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구조물 대책, 비구조물 대책 이런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제 구조물 대책은 이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뭐 계곡 쪽에 계류 보전 사업이라든지 사방댐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또한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이제 취약 지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 대피 체계를 마련해서 대피소 지정이라든지 이 대피 경로 설정 그리고 대피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 또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폭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단기간 집중호우가 잦아지다 보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산과 가까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산과 인접한 지역에 계신 주민께서는 이제 인근 옹벽이라든지 이 사면의 인근의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막힌 곳이 있는지 사전에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산사태 발생 단계별로 행동 예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사태 정보 시스템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산사태 관련 정보들을 취득 방법을 사전에 좀 숙지해 두시고 또한 그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대피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미리 숙지해 주는 게 좋겠고요. 또한 그 현관문, 출입문 인근에 생존 배낭 같은 비상용품 미리 챙겨두시고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가지고 대피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익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미리 이런 대응 방안이라든지 예방 방안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많은 피해를 낸 폭우가 이제 끝이 나긴 했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올여름 장마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여름 더위가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6.1도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또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의 많은 소나기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쪽 지방과 강원 동해안,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1도, 부산 27.1도 등 서쪽 지방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어제 삼복더위 중 첫 번째 초복이 지나고 이제는 절기 대설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이번 주는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는 곳곳으로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한창 수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폭염이 찾아와 걱정입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